여의도 멘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호입니다. 오늘은 좀처럼 보기 어려운 우리나라를 대표할 명작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은 책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책 제목은 1도의 가격이라는 책입니다. 저도 처음에 책 제목이 1도의 가격 어떤 책이지 하고 이제 막연하게 이 책을 집어 들어서 책을 하나씩 읽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책 내용이 백그라운드가 저희 용어를 계속 써주는 책이다 보니까 더 자세히 이제 앞에 저자분을 쭉 살펴봤더니 경제학자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쪽 얘기구나라는 생각을 더 갖게 되면서 아주 친숙하게 아주 그냥 단번에 이틀 만에 다 읽은 책인데요. 이 책은 기후 위기에 대해서 경제학적인 접근으로 살펴본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경제학적으로 기후 위기를 살펴본다는 게 도대체 교수님 어떤 건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실제 이 책을 읽고 나서 여러분들이 느끼시게 되는 지식은 크게 한 세 가지 결의 지식을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첫 번째는 경제학에 대한 이해도를 굉장히 높일 수 있는 책일 뿐만 아니라 기후 환경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라는 것이 이렇게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도 많구나라는 이 두 가지를 일단 먼저 가장 크게 느끼실 거라고 설명드리면서 좀 이 책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그동안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자신이 계산했던 기후 변화로 인해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를 이 책에 고스란히 하나하나씩 다 넣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 몇 가지만 설명드리면요. 아이들의 성적,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양극화 문제를 또 꼽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미국의 몇 개의 주를 바탕으로 비교 분석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대표적으로 허리케인으로 인한 피해가 많은 지역, 우리도 잘 알고 있는 허리케인 카트리나라든가 어마어마한 초대형 허리케인들이 미국을 강타한 적이 있었죠. 그런 허리케인 피해가 잦은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특히 허리케인 피해가요, 요즘과 같은 이상기후 현상으로 더욱더 큰 폭으로 다가오거나 빈번히 다가오는 지역들이 생겨버렸는데요. 그럼 그런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피해는 과연 우리가 어떤 피해까지만 카운트해야 되느냐 했었을 때, 그동안 지자체라든가 많은 경제학자들은 그 피해로 인해서 입은 인프라, 즉 시설물들을 원상 복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 이런 것들을 허리케인으로 인해 유발되는 대표적인 피해들로 손꼽아서 계산하고 측정했던 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책의 저자는요, 그런 것만으로 우리가 이상 기후 현상으로 인해 초대형 태풍, 빈번한 태풍이 불고 그것으로 인해 유발되는 피해를 전부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라고 강력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피해가 있느냐? 바로 허리케인이 불어닥쳐서 그래서 학교를 갈 수 없거나 그 피해를 복구하는 기간 동안 학교를 가지 못하는 그 기간 동안 학력이 단절됐었을 때 또 다른 피해들을 이 학자분은 아주 면밀하게 계산을 해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 달 정도 수업 일수가 단절됐었을 때 그게 결국 그 학생들의 성적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수업 일수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던 다른 주의 다른 카운티의 학생들과 비교했었을 때 당연히 학업의 지속성이 떨어지니까 성적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당연히 미국의 명문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비율의 차이를 유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결국 이 친구들의 평생소득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 사회적 양극화라든가 개인의 양극화, 이것으로 인해서 또 불거질 수 있는 여러 가지 피해들도 숨겨져 있다라고 이 책의 저자는 아주 정교한 연구 방법론으로 계산한 것들을 하나하나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제 눈에 확 들어왔던 대목은요, 범죄율이었습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우리 흔히 말하는 불쾌지수가 높아진다라는 거 있죠. 그리고 불쾌지수가 높아지면 사람들끼리 시비가 많아진다. 우리 이런 소리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제 온도가 올라갔었을 때 그것으로 인해 각종 범죄가 얼마나 더 유발될 수 있는지를 하나하나 다 설명하면서 그것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들 또는 사회적 비용은 얼마나 더 높아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 책에서는 자세히 하나하나씩 기술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개인적인 경험들도 넣어놓은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 저자는 뭐 이 저자의 학력도 굉장한데요. 어떻게 보면 한국계에 이런 프로필을 가진 경제학자가 있었나 싶을 정도인데요. 이분은 어린 시절은 한국에서 보내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컬럼비아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옥스퍼드 대학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석사를 하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경제학으로 박사를 받으신 분인데요. 그리고 UCLA라는 또 세계적인 명문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시다가 지금은 와튼 스쿨의 교수로 재직하고 계신 한국계 경제학자 중에서 이런 프로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적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많은 건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경제학계 포스트를 이끌어갈 분이신 것 같은데 이런 분께서 소소하게 자신의 일상들을 여기에서 또 책 내에 녹여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UCLA 대학 교수로 부임해서 처음 LA에 집을 잡았을 때 초대형 산불이 났나 봅니다. 그때 산불이라는 또 초대형 이상기후 현상으로 촉발된 이 자연재해로 본인이 어떻게 보면 피해를 입게 됐는데 이 피해를 직접 입다 보니까 이런 피해도 우리가 새로 카운트해야 되고 사회적 비용으로 계산해야 될 부분이 있구나라고 또 여기게 된 게 바로 연기로 인한 피해입니다. 실제 주 당국에서 이러이런 피해가 촉발됐습니다라고 하면서 경제적으로 계산한 항목들을 또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피해 항목에는 집들이 몇 개가 소실됐고 그 다음에 공공시설물 몇 개가 파손됐고 뭐 이런 것들로 인한 피해들이 어떻게 됐고 그리고 사람들이 실제 이런 피해들을 복구하기 위해서 얼마의 비용이 또 들어갈 것 같습니다 라는 것들이 계산됐지만 그 안에는요 바로 연기로 인한 피해도 정말 적지 않았는데 그 피해는 하나도 비용이 계산되지 않았다라는 걸 이분이 또 생생하게 자기 경험을 통해서 녹여낸 대목들도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요. 앞서 3가지를 배울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 2가지는 감이 오셨을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상기후 현상에 이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않으면 우리가 치러야 될 그 대가들, 피해들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다양한 형태로 그리고 광범위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점을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라는 걸 이 책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상기후 현상과 범죄율을 연관시켜 본 학자들이라든가 그렇게 생각해 본 경험 있으신가요? 아마 농작물의 피해라든가 뭐 온열 질환으로 인한 피해들 이런 것들만 예상하시거나 아니면 교통체증을 유발한다든가 이런 것들 예상하시는 경우들은 있지만 범죄율까지 생각하시는 경우는 드무실 거예요. 그리고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서 아이들 학업에 문제가 생겨서 양극화가 심화되거나 이런 소득에 대한 불균형이 생길 수 있다 이런 것까지 인식하는 기회는 사실 저로서도 이 책 덕분에 처음 경험했던 내용들입니다. 따라서 이 책의 첫 번째 주는 가치라는 것은요, 우리가 앞으로 100년 이상 동안 계속해서 고민해야 될 이 기후변화, 이 기후변화가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크게 주의를 환기시켜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게 이 책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 다음 2번째입니다. 바로 경제적 사고라는 게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저도 예비 타당성 조사라든가 경제성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용역을 가장 많이 수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경제성 분석이라는 건 크게 3가지 결로 우리가 분석을 합니다. 목차는 거의 짜여 있어요. 첫 번째는 수요 조사입니다. 수요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가 있는지는 이게 쉽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설문조사 돌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러이런 시설물 조성하려고 하는데요. 아니면 이러이런 데 투자하려고 하는데요.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직접 이용하실 건가요? 그리고 이용하시기 위해서 얼마의 비용은 내실 가능성이 있으신가요? 이런 거 물어보고 의미 있는, 즉 실수요를 계측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실수요를 계측하는 데도 여러 가지 방법론적인 보완들은 있지만 하여튼 설문을 통해서 수요 여부를 확인하는 게 경제성 분석의 첫 번째 요소고요. 그 다음 2번째 요소는 그 수요들로 인해서 국가 전반에 얻을 수 있는 편익, 어떤 이익들이 있을 수 있는지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편익을 달성하는 데 반드시 비용이 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비용이 얼마가 드는지 이것까지 계산하는 게 경제성 분석입니다. 자, 지금 정리를 하죠. 수요가 있느냐?
그럼 그 수요로 인해서 생기게 되는 국가 차원의, 그 국가 차원의 편익이라는 건 개인들이 누리는 모든 편익에다가 더하기 지자체 차원에서 누리는 편익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누리는 편익을 모두 다 합친 겁니다. 그 편익들의 합이 얼마인지, 그 수요로 인한 편익들의 합이 얼마인지 계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그 편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의 돈을 써야 되는데 이걸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걸 볼 때 그렇게 해서 편익이 비용보다 더 크다? 그럼 경제성 있네. 시작합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가장 큰 근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경제성 분석이라는 건 편익이 일단 비용보다 컸을 때 우리가 이거 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속칭 저희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 경제성을 분석하고 비용 편익 분석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비용에 대해서는 별 고민을 안 합니다. 그런데 편익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해요. 자, 비용을 왜 고민을 안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우리 여의도 맨션에 서울대 김경민 교수님 나와서 아레나 지어야 된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아레나 지을 때 아레나 지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편익이 있고 비용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비용은 계산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모 건설에서 한 2군데, 3군데다가요, 전화 돌립니다. 예를 들어서요, 저희가 예정 부지가 어딘데요, 거기에다가, 2만석 정도 되는 규모의 아레나, 어느 정도, 국제적인 평균치 정도 짓는다고 했었을 때, 어느 정도 비용 나올지, 비용, 산출 내역증 보내주세요 해서 3개, 4개 받습니다. 그러면 실제 건설하는 시공사들, 종합건설회사들 입장에서는 나중에 입찰할 때도 본인들이 대충 주판 튕긴 그런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 이익들까지 얼마까지 가산해서 그래서 그런 비용을 산출할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이 있죠. 그래서 한 곳에만 의견을 들으면 안 되니까 한 3군데, 5군데 비용 받아가지고 그래서 제일 낮은 거, 제일 높은 거 빼고 나머지 3개만 평균 쳐서 얼마 비용 드러납니다 하고 그냥 그걸로 끝나요. 비용에 대해서는 큰 고민 안 합니다. 그리고 어느 대목이 이상하면 땅 매입가가 이상한다든가 아니면 기본 골조공사가 이상한다든가 하면 간평사 부르거나 아니면 그거와 관련된 전문 업체들에게 불러가지고 또 하나 계약서 보거나 아니면 응찰 예정서 이런 것들 달라고 해서 또 가격 비교해보면 너무 터무니없는 비용들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은 별 고민이 안 돼요. 시세라는 게 조성단가라는 게 어느 정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편익을 고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레나 같은 거 지을 때 편익이 입장 수익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건축물이 하나가 됐을 때 그 건축물을 보고자 해외 관광객들이 또 많이 유입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에펠탑을 지은 프랑스가 에펠탑으로 누린 그 편익이 에펠탑 입장료 내고 그 관람한 사람들만 편익으로 계산하는 게 적합한 편익 계산일까요? 아니지 않겠습니까? 에펠탑을 멀리서 배경으로 해서 사진 찍고자 프랑스 파리를 방문한 사람도 천지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편익이라는 건 그렇다면 에펠탑을 뒤에 배경으로만 놓고 그걸로 그냥 사진 한 방 박으려고 프랑스에 관광 온 사람은 전체 프랑스 관광 온 사람들 중에 도대체 누가 에펠탑 때문에 굳이 프랑스로 왔는지 어떻게 추릴 건지 또 그것만 있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프랑스를 영화 촬영하러 오는 사람들도 왜 로맨스 영화를 찍거나 아니면 영화의 멋진 배경으로 프랑스가 적합하겠어 라고 생각할 때 그 에펠탑 때문에 왔는지 그런 것들이 다 편익에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편익을 어디까지 산정하는 게 무리수가 없을지 또 어디까지 산정하는 게 적정한 방식으로 산정했는지를 편익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둡니다. 자, 그런데 편익이라는 것들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주안점인데요. 그런데 이 책은 그동안 우리가 터부시 여겼던 비용 부분, 특히 기후변화에서는요, 보이지 않는 비용들이 이렇게 어마무시합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면서 경제학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또 경제적 판단이라는 걸 할 때는 편익과 비용 두 가지 측면에서 비용은 이런 부분까지도 전부 비용으로 계산되어져야 합니다. 이것도 사회가 치러야 할 대가입니다라는 걸 이 책에서 아주 정교하고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책은 어떻게 보면 경제적 맥락에서 사고하는 훈련을 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제가 강권하고 싶은 책이다. 그것도 우리 인류가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될 기후환경과 관련돼서 굉장히 기후환경 꼭 지켜야죠. 이런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요. 아주 객관적이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수치로 기후를 지키지 못하면 그 1도가 상승하는데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라는 걸 1도의 가격이라는 어떤 상징적인 단어로 이 책은 제목을 그래서 정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얻을 수 있는 3가지 장점이 있다고 했었는데 마지막은 뭘 것이냐. 어떻게 보면 이 책의 가장 앞부분에 있는 걸 제가 마지막에 설명을 드리는데요. 마지막에 설명드릴 내용은 그겁니다. 아니 그럼 교수님 한 가지 의구심이 있습니다. 기후환경이 이렇게 우리 인류 전체를 공멸을 일으킬 수 있는, 더 정확히 말하면 지구 자체에도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중차대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정치가들이나 저 개인조차도 기후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는 왜 안 하는 걸까요? 제 일상의 많은 의사결정은 지금 당장 일어나는 일에 초점이 되어 있을 경우가 많지 우리 전체적인 지구 환경을 위한 이 기후변화를 대응하기 위한 행보는 저도 오늘 하루에 몇 개 한 것도 없을 겁니다. 이런 게 우리의 상황이잖아요. 이런 일은 왜 일어나는지는 또 앞부분에 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행동경제학에서 나와 있는 아주 구체화된 개념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기후환경 변화에 대해서 관심이 덜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행동경제학의 여러 개념들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빠르게 또 중요한 의사결정이 있고 느리게 결정되는 의사결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후환경은 어떤 의사결정인가요? 느리게 전개되는 현상이고요. 그렇지만 아주 중요한 의사결정이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빠르게 전개되는 의사결정에 대부분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즉 결론이 이번 주에 나게 되는 것들, 이번 달에 나게 되는 것들, 이런 것들에 우리가 좀 더 인지를 거기다 많이 쏟아붓게 되는 것이지 천천히 일어나지만 우리 전 인류의 중요한 의사결정들에 대해서는 자꾸 대충 결정하거나 아니면 우선순위가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현상들을 어떻게 보면 행동경제학의 여러 개념들 속에서 왜 우리가 기후환경에는 이렇게 중요한 일을 뒤로 자꾸 미뤘고 대충 생각해 왔는지를 이 책은 아주 명확하게 진단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우리 여의도 맨션을 처음 운영했었을 때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거든요. 경제학 하는 채널인데 왜 저런 걸 다루는 거야? 저 무슨 오지랖은 경제학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거나 당연히 전공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그런 오해를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경제학이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행복한 삶을 누리고 싶은 사람들은 꼭 경제학을 공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행복하려면 행복한 삶이 뭐죠? 나는 성공한 것 같아. 이번 생은. 이런 말을 했을 때 내가 행복하게 살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성공이라는 건 남들에게 인정받는 성공도 있을 거고 또 경제적인 성공도 있을 거고 가족이라는 성공이 있을 수도 있고 심적 안정감이라는 성공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 이런 성공은 어떻게 달성되는 거냐? 수많은 의사결정을 내가 올바르게 했을 때, 잘 결정한 것 같다. 옳은 결정한 것 같다. 합리적인 결정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그런 결정들을 계속 해왔을 때 성공이라는 말은 너무 거창하니까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았네. 내 이번 생은 진짜 후회 없이 살았네. 하면서 미소 짓고 우리가 이번 생을 마무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지는 뭐다? 성공한 삶이라고 표현할지 후회 없는 삶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그것은 수많은 의사결정의 합이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투자할지 말지, 오늘은 내가 생수를 마실지 콜라를 마실지, 아니면 내가 오늘은 버스를 타고 갈지 택시를 타고 갈지, 하루에도요 우리가 내리는 의사결정 중에 가장 많은 의사결정은 전부 경제적 의사결정입니다.
단순 소비부터 단순 이용을 할지 여부, 그리고 내가 시간을 어디다 쓸지 여부, 이런 거 다 경제적인 의사결정입니다. 따라서 이 경제적 의사결정을 배제하고 합리적이고 성공적이고 그다음에 올바른 의사결정을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경제적인 백그라운드는 곧 개인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근저에 알아야 될 툴들입니다. 이론들입니다. 아니면 기초 상식입니다라고 전파를 하고 있는 이유가 그건데요. 저는 안타깝게도 이런 세계적인 학자는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야, 이런 면들까지 있었네라고까지는 저도 미처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또 하나 깨치고 이해하게 된 게 많은데요. 그 과정에서 제가 이 책을 강권하게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부디 경제적 로직, 경제적 마인드를 좀 가지셨으면 한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기르는데도 이 책이 가져다주는 접근법, 논리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여의도 맨션에서 추천하기에 가장 적절했던 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지성이라는 교수님이신데 한국에 또 이런 아주 거목의 학자가 있다는 것에 저도 참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저술 활동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후변화도 대응하고 또 개인의 행복도 누릴 수 있는 경제적 접근법을 많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국에서도 이 영상 보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영상 편지입니다. 고맙습니다.